예,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호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전주 덕진 출신 민주당 김성주 의원입니다. 먼저 기초연금 공약에 대해 묻겠습니다. 총리님 나와주십시오. 예, 선거 때마다 많은 공약이 쏟아졌지만 그중 대부분이 지켜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국민들의 실망과 좌절이 반복되었고 정치 불신으로 이어졌다. 믿을 수 있는 공약 실천은 실현 가능한 재원 마련에서 시작된다. 총리님, 혹시 이거 누가 한 말인 줄 아십니까?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예, 지난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새누리당 선거 공약집에 나온 얘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성의 섬세함과 강인함으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재원을 늘릴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총리,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모든 어르신들에게 20만 원씩 준다고 하는 기초연금 공약에 대한 이행 의지가 확고하시죠? 네, 그에 대해서 확고한 의지를 갖고 계셨습니다만 이 제도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하지 못한 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두 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오래된 소신이라고 지난번 모두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2005년 한나라당 대표 때도 2007년 한나라당 대통령 경선 때도 모든 노인에게 20만 원 이상을 지급하도록 기초연금을 확대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더구나 지난 2006년 한나라당 대표 시절에는 재원이 없다고 기초연금제를 반대하는 것은 스스로의 모순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할 만큼 강한 신념을 필요하셨습니다. 혹시 이 발언에 대해서는 혹시 총리 알고 계셨습니까? 네, 그에 대한 의지는 강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당이 되고 난 다음에 박근혜 의원의 기초연금 주장은 사라집니다.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을 맡은 작년 총선에서도 기초연금 공약이 없었습니다. 작년 10월 말 대선 공약 토론회에 저와 당시 새누리당 복지전문위원인 현 이영찬 차관이 나왔는데 그때도 기초연금 공약은 없었습니다. 작년 12월 5일 박근혜 후보는 대한노인회를 방문해서 전격적으로 모든 노인에게 20만 원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깜짝 공약을 합니다. 그야말로 드라마틱 엔트리였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날은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회동을 제안한 날입니다. 대선 때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인 진영 장관도 복지전문위원인 이영채 차관도 기초연금 공약을 누가 만들었는지 모른다고 답변했습니다. 총리님, 기초연금 공약 누가 언제 만들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구체적으로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당연히 모르실 겁니다. 그 후 새누리당은 방방곡곡에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 원 지급이라고 하는 현수막을 내걸었고 2차 TV 토론에서도 박근혜 후보는 기초노령연금을 보편적 기초연금으로 확대해 65살 모든 어르신에게 내년부터 20만 원씩 드리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박근혜 후보는 60세 이상 어르신의 70% 이상 지지를 받아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인수위 출범 3일 만에 국민연금과 연계해 차등 지급하겠다고 하는 방안을 내놓습니다. 또 사회적 합의기구라면서 국민연금위원회를 만듭니다. 여기서는 가입자 단체가 합의한 적도 없는데 합의안이라고 정부에 보고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진영복지부 장관은 배제되고 청와대가 주도해서 기초연금 정부안을 확정합니다. 이때 진영 장관이 양심을 내세워 사퇴합니다. 이 과정은 총리님도 충분히 알고 계시죠? 네. 예, 그렇습니다. 드디어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지난 9월 26일 국무회의에서
공약 파기를 발표하고 다음날 대한노인회를 청와대 초청해서 사과를 합니다. 이 일련의 과정의 마침표는 기초연금을 100% 노인에게 지급하기로 했다면 전문가들이 화를 냈을 것이라고 말한 문영표 복지장관 후보자를 내정함으로써 완성됩니다. 자, 대통령께서는 형편이 나아지면 주겠다고 하고 장관 후보자는 모든 노인에게 연금을 주는 것은 어렵다고 답변했습니다. 자, 총리님, 대통령은 주겠다 하고 장관 후보자는 어렵다고 하는데 뭐가 도대체 맞는 겁니까? 대통령 말이 맞나요? 네, 정부에 대해서 드릴 수 없게 되어서 사과를 드렸고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현재 재정 상태와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 또 이 제도가 지속 가능하려면 전체적인 건전성이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이제 뭐 국민적 합의와 재정 상태가 좋아지면 앞으로 또 확대하는 것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들어서 공약 이행이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총리님, 우리나라 경제력은 과연 기초연금을 감당할 만한 수준이 되지 못할까요? 혹시 총리님, 우리나라 GDP가 얼마나 되신지 알고 계십니까? 1인당 맞습니다. 그러니까 GDP, 전체 나라의 GDP. 1조 한 1,000억 달러. 예,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복지 지출은 GDP 대비 한 9.3% 수준입니다. 즉 OECD 국가의 한 반절 수준밖에 안 됩니다. 우리와 비슷한 GDP가 한 1조 달러 수준일 때 영국과 이태리와 프랑스, 스페인은 이미 GDP 대비해서 20% 이상을 복지 분야에 지출했습니다. 말하자면 경제력으로 보면 우리도 복지 지출을 2배 이상 올릴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총리님, 여전히 우리는 기초연금조차 주지 못하는 가난한 나라입니까?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그래서 지금 70%에 대해서 복지연금을 지급하고 좀 소득이 나은 분들은 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뭐 다 드렸으면 좋겠지만은 또 다른 이 분야의 복지 문제도 고려를 해야 되고 또 이게 미래 세대에 어떤 부담을 줄 것인가 하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좀 많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정부는 우리 경제는 기초연금 경제 사정이 나빠서 지급하기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경제가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나빠졌을까요? 작년 대선 무렵에 이미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취임한 올해 들어와서는 오히려 경제 성장률이 상승합니다. 이번 국회 시정연설에서 대통령께서도 2분기 연속 경제 성장이 올라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경기 종합지수도 매달 상승했고 경기 선행지수도 20개월 연속 상승입니다. 자, 경제가 나빠질 때는 모든 노인에게 20만 원 다 주겠다라고 공약하더니 경제가 좋아지고 있는데 사정이 어려서 못 드리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경제 상황 때문에 어르신들에게 연금을 못 주는 건가요? 다 줄 수 없어서 그런 것보다는 그렇게 할 경우에는 국가 균형 재정에 문제가 생기고 미래 세대의 부담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를 했고 또 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서 국민들 여론조사 결과 대다수가 일부 상위 계층은 제외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국민 여론도 있고 이런 점을 다 고려를 해서 만든 제도라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 예산에는 기초연금 도입에 따른 5조 2천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3천억만 더하면 70% 노인들에게 20만 원을 내년에 다 줄 수 있습니다. 법 개정도 필요가 없습니다. 새누리당이 반대만 안 한다면 현재 기초노령연금법으로 내년부터 당장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총리, 법 개정은 국회 특위를 만들어 따로 논의하고 내년부터 당장
70% 어르신들에게 20만 원씩 드리라는 민주당의 대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기초노령연금은 2028년이 되어야 2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당장 70%에 드린다든지 하는 문제는 지금 현재는 큰 재정 부담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엄청난 갭이 생겨서 그 시간이 몇 년입니까? 박근혜 대통령 임기 4년 동안 남은 4년 동안에 하는데 문제가 있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는 건 2040년 그 이후가 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미래 세대에 그때도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입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미래 세대까지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인사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총리, 문영표 복지방송 후보자 임명할 겁니까? 최종적인 판단은 임명권자께서 판단을 하시라 생각을 합니다만, 좀 너그러이 이해를 해주시고 좀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뭘 이해하라는 겁니까, 총리님? 지금 그동안 그 청문회 과정에서 야당에서 보실 때 좀 불만족스럽다 하는 부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 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문영표 후보자는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썼다면 후보직을 사퇴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왜 아직도 사퇴 안 하는 거죠? 총리님, 청와대는 총리가 사퇴를 만류하고 있습니까? 근데 저도 확인을 해봤습니다만 그 법인카드 사용은 KDI 측에서 업무 추진비 기준에 의해서 썼다 하는 것을 확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외에 적대부 고용 적발업소에서 법인카드를 썼다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그런 게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쓴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었고, 또 그런 몇 가지들이 본인을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유흥업소의 사진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잠깐 뒤에 좀 불편 좀 보십시오. 네, 저쪽에. 저기 일반 음식점으로 보이십니까? 그 당시에는 일반 레스토랑으로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 정지 처벌받은 시기는 그 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개 유흥업소는 레스토랑 옆에다가 두고 레스토랑에서 결제를 하고 실제로 모든 행위는 유흥업소에서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저기는 두 군데가 나란히 있습니다. 상상이 충분히 가지 않습니까? 총리님, 네. 대통령께 문영표 후보자 내정을 취소하라고 건의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취소할 정도의 흠결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조금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죠. 얼마나 문제가 있어야 도대체 그렇게 하다는 겁니까? 지금 제일 문제시하는 게 그 법인카드 쓴 부분인 것 같은데, 이 점은 KDI에서 잘못이 발견됐으면 교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KDI에서 그런 규정에 의해서 썼다고 하는 게 확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오니까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가 불통하다는 얘기를 계속 듣는 거 아닙니까? 총리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남북 정상회담 대화로 유출에 대해 질문합니다. 법무장관 나오십시오. 최근 김무성 의원은 작년 부산 대선 유세에서 읽은 대화록 출처가 찌라시라고 밝혔습니다. 그 내용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그렇게 보도 언론에 그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방송 캡처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대화록하고 김무성 의원의 발언이 똑같습니다. 자, 이명박 정권 통일비서관을 지낸 정문원 의원은 한 인터뷰에서 이명박 대통령 지시로
정상회담 발표록과 원본을 보고했고 자신도 읽었다고 했습니다. 청와대 비서관으로 본 대화록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발설하는 것은 기밀 누설죄에 해당하죠? 지금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총장, 법무장관 판단은 어떻습니까? 수사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장관이 지금 판단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정문원 의원은 어느 인터뷰에서 김무성 의원이 자기를 불러 회의록 내용을 물어봐서 자세히 말했다. 권영세 대사에게는 그 전에 설명했다고 했습니다. 정문원 의원 스스로 국가기밀 불법 유출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혔는데 왜 그동안 이 사건이 제대로 수사되지 않고 서면 조사를 했나요? 그 이유를 한번 속 시원하게 발표해 주십시오. 그 수사 방법에 대해서는 검찰이 적절한 방법을 판단해서 선택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검찰의 수사주의는 우리 장관께서 하시는 거 아닌가요? 제가 책임자입니다만은 개개 수사에 관해서 일일이 감독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기자는 김무성 의원이 정무원 의원에게 대화록 원문을 가져오라고 해서 받았다라고 하는 녹취 파일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공개한 권영세 녹취록에도 김무성 의원 유세 발언의 출처는 찌라시가 아니라 정문홍 의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왜 그동안 수사가 이렇게 진전이 안 됐습니까? 검찰에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수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뿐인가요? 예, 열심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권영세 실장은 대화록이 어떻게 생산돼 누구에게 가왔는지 알고 있고 정문홍 의원은 그 내용을 권영세 의원에게 이야기했고 김무성 의원은 대화록 원본을 준 의혹이 명확합니다. 김무성 의원이 부산 유세를 가면 정문홍 의원에게 이거 내용 확실하지 않고 물어봤고 맞다고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정문홍 의원은 검탁 출석 때 국회 발언은 면책특권이라고 하는 뉘앙스로 이야기했습니다. 장관님, 기밀 누설도 면책특권에 해당합니까? 면책특권은 죄명에 구애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안 전체에 대해서 검찰에서 지금 광범위하게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를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정문원, 권영세, 김무성으로 이루어지는 국가기밀 누설죄 제대로 수사하고 있습니까? 검찰에서 법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 검찰의 명예를 걸고 제대로 수사해야 합니다. 만약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어물쩍 넘긴다면 당장 특검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장관 생각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제대로 수사할 겁니까? 특검을 받아들이실 겁니까? 검찰이 이 사안을 어물쩍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봅니다. 원칙대로 잘 조사하고 결론을 낼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검찰의 명예를 걸고 제대로 하십시오. 검찰에서 잘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예, 들어가서 좋습니다. 다음은 과거사 정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안행부 장관님 나와주십시오. 아주 기억조차 하기 힘든 한국판 킬링필드 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사건에 대해서 장관님 잘 알고 계시죠? 네. 예, 화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주 형무소 등 전주 지역에서 벌어진 인민군들에 의한 집단 학살 사건 사진입니다. 다음은 대전 형무소 수용자 및 보도연맹원 등의 집단 사살 사건입니다. 다음은 대구 지역의 인민군 부역자 집단 사살 사진입니다. 너무 끔찍한 장면들입니다. 이 땅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런 비극적인 증오의 정치가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과거사 정리가 제대로 되어야 합니다. 민주당 의원들에 이어서 최근 새누리당 이재호 의원도 과거사 정리를 위한 진실화해위원회 활동 재개 법안을 발의하면서 부끄러운 과거를 말하지 않고 숨길수록 부끄러워지며 범죄 행위로
발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전쟁을 전후해 수많은 민간인들이 학살됐습니다. 100만 명 가까이 희생됐다고 유족들은 주장합니다. 그동안 진실화해위원회에 신청한 분은 10,0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연좌제가 두려워서 희생된 가족의 억울함을 가슴에 묻고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활동 기한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종료됐습니다. 안행부 장관, 네. 과거사 규명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래서 과거사가 이제 현대사를 거쳐오면서 다양한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누구의 책임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다만 이 문제는 정부와 정치권 또 시민사회단체가 모두 함께 어떤 합의점을 찾아가면서 미래로 나아가는 지혜를 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께서는 그동안의 진실화해위원회 활동이 충분했다고 보십니까? 뭐 충분하다고 말씀드리긴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동안에 이제 신청에 의해서거나 또는 직권조사를 통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진실규명도 해온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많은 노력을 해온 성과는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미흡한 게 사실이고요. 네. 진실화해위원회를 빨리 제거해야 한다는 이런 주장들이 많은데 정부 입장은 무엇입니까? 그동안에 이제 2005년도에 이 법이 제정되고 또 위원회가 생겨서 많은 활동을 해왔습니다만 이제 이 부분이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서 미래로 나아가는 데 그 본질적인 취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재개했을 때 어떤 사회적인 또 논란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문제하고 또 하나는 이제 행정적, 재정적인 부분 이런 걸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무엇보다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걸 전제로 해서 판단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장관님께서는 그 국민적 공감대를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신지 장관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이실 건지 좀 이 자리에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정치권과 또 국민들의 어떤 합의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인데 다만 이제 그 국회에서 이 법이 제정된 이후에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그것이 과연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그 상황을 좀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런 큰 틀에서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과거와의 화해는 미래를 위한 디딤돌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위원회 반드시 재개돼야 할 것입니다. 장관님께서 좀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정치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잘 유념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됩니다. 잠시 그 총리님 잠시 좀 다시 좀 나와주시겠습니까? 인사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질의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당선자 시절에 낙하산 인사는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혹시 이 내용 잘 기억하고 계십니까? 네, 뭐 그런 말씀 있었을 것이죠. 그런데 대통령 말씀을 무시하는 곳이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그렇습니다. 식약처 고위 직원을 꽂아 넣으려 한다는 것이 국감에서 밝혀졌습니다. 식약처 과장은 식약처 말을 안 듣는다며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식품안전정보원 이사들에게 협박했고 국장은 원장 후보에 떨어진 직원을 다시 또 최종 후보로 올렸습니다. 낙하산 인사 반대라는 박근혜 대통령 국정 철학에 정면으로 도장하는 것을 보이는데요. 총리님, 대통령 뜻을 거스른 식약처에 대해서 특별 감찰을 실시해서 낙하산 논란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원장 선임권에 대해서는 아직 어떤 결정이 내려진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규정에 따라서 그 선임이 되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잘 좀 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들어가셨습니다. 예.
우리는 대선이 끝난 지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우리의 시계는 작년 12월에 멈춰 있습니다.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의 복지, 경제민주화 공약은 대선에서 이기기 위한 달콤한 사탕이었습니다. 또 한편으로 종북몰이를 통한 공포 전략으로 상대 후보를 공격했습니다. 사탕과 공포로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는 승자가 되었습니다. 야당의 분노는 여기서 출발합니다. 여기에서 맞서는 여당의 증오와 첨예하게 부딪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려면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 선거 개입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자 대선 경영위에서 시작하여 민주당 경우와 특검과 수기를 받아들이는 것만이 부정선거 논란을 끝내는